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석입니다. 이태섭입니다. 네. 대선 사전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것이 후보 결정되었습니까? 나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부동층이야? 부동층. 안철수가 사퇴했는데 뭐 감명해졌는 거 아닌가? 그래도 부동층이야? 내가 지금 고민하는 후보가 6번, 12번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6번은 누구, 12번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 나는 그래. 좋아. 뭘 찍더라도 6번이 누구냐면은 허경영이야. 1억은 준대. 12번은 12번은 대선 후보 중에 제일 이쁜 여자. 혹시 김재현? 너 성물이네? 그럼 성물이지. 아이 씨발 알았어 씨발 성물해. 좋습니다. 자 오늘 질문 질의응답편 시즌 2 질의응답편 5번째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되기. 우리 이게 지금 유튜브에 육회, 명회, 부동산 경매 이렇게 치면 잘 안 나와요.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되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에 이제 우리 채널이 나옵니다. 네. 우리 카페에는 회원수가 지금 3,000명, 3,800? 3,500? 3,800. 3,800인데 유튜브 구독자 수는 200 몇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이 그쪽으로 다 옮겨가면 3,800표가 바로 나오는데 표래 씨발 21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안철수가 단일화했는데 그 표가 걸로 다 갈까? 아니 여기서는 왜 3,500명이 되는데 거기는 왜 217명밖에 없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를 안 하는 거. 그래서 부득이 우리 카페에서는 이 방송을 올리는 거를 앞으로 몇 회만 더 올리고 주소를 남겨놓고 유튜브에서만 올리는 걸로. 어차피 유튜브로 다 와라. 유튜브에 안 오면 못 듣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얼굴을 보고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자료 화면을 띄워서 자료를 같이 보고 할 거예요.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공략할 테니까 유튜브에 안 오면 우리 못 봐요. 못 봐. 쫄지 마, 씨발! 야, 그거 아니야? 표절 아니야, 표절? 씨발, 쫄지 마! 이길 수 있어! 표절 같은데. 씨발, 쫄지 마. 자, 우리 누가 올려주셨더라? 바두사. 바두사가 뭐지? 어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디 괴물 이름 같았고. 그거 메두사 아니야? 그런가? 자, 이분이 일단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그 전화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다시 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셔서 막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이제 질의응답편에 이제 이분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경매상 채무자, 즉 전 소유자죠. 이 사람이 계속 같이 여기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득실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은 경매상 채무자를 내보냈을 때 그 내보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 그 다음에 경매상 채무자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재계약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장점. 장점. 이걸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어떤 격언처럼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뭐 이런 격언 같은 게 있어요. 바둑에서의 격언 뭐 이런 게 붙이면 져쳐라 뭐 이런 격언 있잖아요. 뭐 그런 격언이 있듯이 세술은 세부대 뭐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 특히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다면 임차인이라면 문제는 없는데 경매상 채무자는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서 과연 월세를 제대로 주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제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고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일단 돈이 안 들죠. 새로운 계약을 바로 체결을 하면 내보낼 때 뭐 이사비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사비 많이 안 준다고 버티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 집행이 200만 원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만 원 더 들지. 뭐 더 들죠. 실제로는 나중에 그 짐 처리하는 비용까지. 그러니까 그 비용 그리고 사람 내보내고 간단하게 또 도배장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간단하게 수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1, 200만 원, 돈 100만 원 든다고 치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내보낼 때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인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중개수수료. 또 이제 또 이게 금방 나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 공실에 대한. 공실 기간 동안에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 뭐 이래저래 따지면 기본 한 500 정도 날라가는데. 500이 하여튼 최소한 날라가는 돈이고. 그것 이상도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임차인하고 바로 재계약을 해버리면 기존의 경매상 채무자하고 경매상 채무자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단점도 있죠. 경매상 채무자는 집행을 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월세가 연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위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월세 안 주면 이제 명도 소송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경매에서는 그 경매상 채무자라든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점유 이전을 거부할 때 낙찰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뭐 3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가지고 신청하고 결정문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길어봐야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3개월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물론 쟁점 있는 경우에는 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임차인하고 새로운 계약을 죄송합니다. 경매상 채무자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신청했던 결정문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월세를 2달 동안 안 줬어. 그래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 결정문 받았으니까 이걸로 집행해 주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 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월세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뭐 이러는 것은 별개 문제로 치더라도 종전의 인도 명령을 가지고는 집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행 권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인도 청구 소송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이게 이제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인도소송, 증명도 소송, 그걸 새로 해서 송달 받고 법원에 출석하고, 예, 거기서 최소 몇 년 걸린다고 봐야죠. 예, 쟁점이 있으면 최소 기본 1년은 가겠어요. 그렇죠, 기본 1년. 예,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 안 주면 내가 이거 기존에 받았는 인도명령가로 강제 집행해야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이 바두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장치는 뭘까요? 이분이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정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 자기의 친척이나 누구 명의로 한다고 그랬어요? 딸? 동생. 동생 명의로, 그러니까 경매상 채무자의 동생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살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 그나마 좀 설득력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월세 안 주면 또 똑같이 소송해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질문을 보면은 인도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명도 협상 중에 경매상 채무자인 전 소유자가 월세로 거주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따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증금 한 2천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받고, 동생이 아니고 딸이 보증금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도 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낙찰 후에도 남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이제 집행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채무자의 동생 명의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 월세를 채무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3개월 정도 월세가 밀리면 명도 소송하라고 하셨는데 강제 집행은 안 되는 거고, 2번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답변을 좀 하면은 종전에 받은 인도 명령을 가지고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다시 원점에서. 그러니까 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집행 권한을 획득하고 이걸 가지고 집행하는 것, 요게 이제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아예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집행 증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공증을 받아둔다는 거지. 이 공증도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록 이제 공증을 하느냐면은, 만약에 3개월치 월세가 연체가 되면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강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 소송이 필요 없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집행 권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종의 재소전 화해 같은 거네. 뭐 재소정 화해도 되는데 그 재소정 화해는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공증인 사무소 가가지고 하면은 돼요. 이게 집행 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 요게 이제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월세를 안 줬을 때 나타나는 그 장치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 안 주는 것은 이미 손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 월세가 안 밀리도록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세 채무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증을 해준다.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보증도 예컨대 뭐 석 달치가 이제 체납이 되면은 누가 이제 대신 갚아준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만들어두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송으로 가는 방식으로 그 명도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적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 계약하는 거. 후에도 이 경매상 채무자에게 채무가 좀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보증금에다가 집행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이 경매상 채무자의 이제 여러 불이익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은행이 배당을 덜 받아갔으면 그렇죠. 일반 채권은 남아 있는 거다가 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 보증금 얼마야? 뭐 사실조회 신청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증금에다가 압류를 걸어버린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은 어차피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고 나중에 임대차 종료되면 그리고 월세 연체한 게 있으면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보증금에서 까고 다 월세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거기 저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들어오더라도 내 보증금에서 먼저 까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임대인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이 낙찰자가 채무자 편의를 좀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괜찮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가 되느냐면은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드시 임차인이 점유하고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단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을 때. 자, 그럼 요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임차인을 동생 명의로 한다 그랬어요? 동생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집이 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동생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2천에 40만 원 같으면 2천만 원을 나중에 보호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그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실제 거주하는 사람 경매상 채무자의 전입이 있으면은 그러면 명의자인 동생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그러면 네. 자 임대인인 낙찰자가 있고 우리 질문자예요. 이 질문자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명의는 동생 명의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동생 명의가 낙찰자하고 계약이 되고 그렇죠. 이 동생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쓰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대차 계약은 어차피 낙찰자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되니까 전입신고는 이 지금 살고 있는 경매상 채무자 명의로 하고 임차인 명의로 동생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입신고는 이 경매상 채무자가 전입신고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도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떼일 일은 이제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우려도 불식을 시켜줘야 이 계약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뭐 은행의 잔존 채무에 대해서 뭐 압류도 안 들어올 거고 하니까 그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계약자가 아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인도명의 신청이 유효할까? 아까 이제 인도명의 신청은 재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집행증서를 만들어 뒀어요. 이럴 때 그 집행증서를 가지고 계약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집행증서를 작성할 때 그 임차인, 명의자,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경매상 채무자,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집행에 승낙한다라는 취지의 문헌이
그 기재만 되어져 있으면은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집행 비용 얻는데 공정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자 그러면 되겠네. 아니면 네가 다 부담해. 지금 아쉬운 놈이.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비용 크게 얼마 들진 않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혹시 이제 남은 채무가 얼마 안 돼서 채무자와 전세로 계약을 한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뭐 전세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전세가 무슨 전세권을 설정한다라는 의미로 전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이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달 지급하는 이제 월세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임대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문제는 전세로 계약하는 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전세로 후순위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안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럴 거고 만약에 대출을 안 받고 그쪽에서 1순위로 전세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상대방도 괜찮으니까 이 전세권 설정을 해줘버리면 그때는 전입신고 누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는 있겠네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전세권 설정해주고 이게 이제 금액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근데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2천에 4천만 원 같으면 한 1억 정도라고 보고 8천만 원 전세권 설정해줘 버리고 1순위로 만들어줘 버리면 오히려 가장 깔끔할 수는 있겠어요. 대출 안 받고 그리고 누구 어머니가 준다 그랬어요? 누가 준다 그랬어요? 따님. 따님이 준다 그러면 오히려 열세에 대한 부담, 월세를 받을까 말까 뭐 거기에 대한 조바심이나 불안감도 없이 8천만 원 전액을 전세를 받아가지고 설정해 버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쪽에서 이게 후순위가 되면 이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질문에 이제 다 답변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라는 이제 경매 이쪽 계통에서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격언 같은 것이 이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경매상 채무자의 자력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경매상 채무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되기는 하죠. 단 안전장치가 확실해야 돼요. 안전장치가 불확실하게 되면 이게 한번 자력이 안 좋아진 사람이 자력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이 의미 없는 말은 아닌데, 대신에 큰 부대라도 깨끗하게 말 수 있다는 안전장치만 있다면 거기 담아도 된다.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으면 담보가 있으면 안 될 건 없다. 우리 이제 이선생님께서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네. 안전장치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 명도 집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집행증서를 만든다. 요 공직인 사무실 가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월세 채무를 담보할 보증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만들어 둔다. 요거 이제 있으면 뭐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8천만 원을 시세가 한 1억이라고 보고 8천만 원 전체를 전세를 걸 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어요. 월세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상대방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여기에 건전하게 걸려 있다면 상대방 쪽에서 난 못하겠어요. 이 후순위 이거는 돈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에 쫓아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의응답편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질의응답편 5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주소죠. 그걸 올려놓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이동해 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카페에서는 안 나와요. 유튜브에 와야 볼 수 있어요. 경고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